오늘은 부회 이전의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 상속세 관련해서 최근에 좀 큰 개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가요? 상속세 이제 개편안이 올라왔죠. 이제 매년 7월 말에 이것들 많이들 모르시는데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산가들은 사실 빨리 움직인다. 왜냐면 내년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게 활용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 그걸 미리미리 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7월 말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 요거 좀 말씀 한번 올려보면 첫 번째 개정은 이건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상속세만 적용이 돼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상속하고 증여가 뭐 다르냐라고 하는데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네. 상속은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까지가 이제 세율이 10%였어요. 근데 그걸 2억 원 이하까지가 10%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기존에는 1억 원 넘어가면 20%의 세율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1,000만 원 더 낮춰주겠다 뭐 이 정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내가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렇죠. 상속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5억짜리 상가가 있다. 그렇죠. 그럼 15억이겠죠. 대출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출 있으면.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출을 당연히 빼야 됩니다. 대출 빼고. 재산에서 그다음에 채무를 다 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도 빼고 임대차 보증금도 빼고 전세 보증금 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용대출 이런 것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0년간 상속인 자녀들한테 증여한 게 있다. 증여를 7년 전에 자녀한테 내가 2억 원 해줬었다. 네. 근데 지금 10년이 안 지난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2억 원을 상속재산에 넣어야 돼요. 대한민국 이게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자는 5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에요.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으면 소명을 못하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게 퇴직금이랑 보험금. 네. 이거는 사실 돌아가시면은 갑자기 퇴직금이 정산될 수도 있고 그다음 보험금, 종신보험이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들도 상속재산에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거. 아이 보험금도 세금 냅니까? 세금 내야죠. 야, 너무한데. 세금 내는데 이제 종신보험 유일하게 제가 상속인들한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 딱 종신보험 하나예요, 사실은. 보험을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이거랑 뭐 CEO 보험이랑 몇 가지 있는데 그나마 종신보험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상속세는 부동산 기반으로 사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뭐 예를 들어 30억이다. 네. 상속세가 막 뭐 예를 들어서 8억이 나왔다. 네. 근데 현금은 2,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쵸. 그때 종신보험의 그 마지막에 금액이 뭐 5천만 원, 1억 원 들어오는 게 네.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 확보 때문에 종신보험을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수익적으로 그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신보험을 좀 권하는데 이거 공제가 왜 늘어났냐라고 했더니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이제 물가가 97년 대비 2배 상승, 그다음에 자산인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늘어났기 때문에 여건 변화를 좀 줬다. 근데 여러분들 97년에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2배만 올랐는지 2배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사이에 3배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97년 대비 네. 이게 왜 97년 대비를 썼냐면 97년 이후로 개정되지가 않았어요. 공제가. 그래서 거의 97년은 25년 넘게 그래. 네, 좀 써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이게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상속세랑 증여세 지금 첫 번째 개정안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이 50%였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0억 넘으면 40%가 최고 구간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이제 논쟁이 좀 있죠.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맞아요. 물가 상승률 반영한 거면 과표를 늘리면 되는데 왜 마지막 구간을 없앴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총수분들한테 좀 해당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 10%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사실 그 이번 세제 개편안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를 더 할증이에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50%라고 얘기 안 하고 60%라고 얘기한 거예요. 50%에다 고박 20% 1.2배가 더해지니까 그게 60%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개정이 되면 60%를 내시던 분이 40%를 내니까 20%. 네, 엄청 크네요. 네, 이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과하다. 네, 입장문을 내긴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큰 세제 개편 중에 하나,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개편이 사실 제일 시끄러운 얘기죠.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제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는데 네. 이제 댓글 가장 많은 게 그러면은 자녀한테 이제 지금 증여를 5억까지 줘도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셨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때만. 지금 증여 말고 상속 때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상속에도 자녀 공제가 있었냐.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공제가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그밖에 인적 공제라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합친 것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밖에 인적 공제에서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있었어요. 5천만 원. 근데 사실상 자녀 공제로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더 큰 액수가 나오려면 자녀가 7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네.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거죠. 거기다 이제 자녀 공제랑 그다음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 원 곱하기 네. 19세 될 때까지 그다음에 연료자 공제 뭐 1인당 5천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곱하기 뭐 기대 여명 연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 다 더해도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작았기 때문에 있는지 몰랐다. 네, 있는지를 거의 다 모르세요. 근데 이 액수가 지금 이제 1인당 5억 원이 되니까 사실 자녀 한 분만 있어도 이제 7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플러스 그쵸. 자녀 공제 5억 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괄 공제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둘만 되면 12억. 맞아요. 셋이면은 17억.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다가 매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7억 원까지 세금 안 낸다. 세 명만 있으면. 네, 근데 그 17억 이래 계산하시더라고. 자녀 2명에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3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17억. 일반적인 이제 4인 가족의 네. 형태를 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면 지금 상속이 일어나는 분들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 아까 말했던 세율 고발 때 이제 과세 표준 그때 일괄공제 5억 원이나 이걸 빼는 거예요. 재산에서 채무 빼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낼 과세 표준이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낮았어요. 그러니까 1억 원 이하가 그러니까 작년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18,200명인데 네. 여기에 3,200명 정도가 있어요. 거의 한 17%. 그다음 3억 원 이하는 40%가 넘어요. 7, 8천 명 되고요. 5억 원 이하는 56%나 돼요. 거의 10,000명. 여기까지 합치면 10억까지 하면은 75%, 20억까지 한 88%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다가 자녀 2분이어서 12억 받으면 7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속세 신고할 사람들이 50%가 줄어들어요. 그럼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네요.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세제 개편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서민층, 중산층은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닌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좀 없애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중산층, 중간 계층은 상속세를 내지 말고 정말 있는 분들만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몇 살일까? 네. 이것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한 91%, 네. 70대 이상이 한 78%, 그다음 80대 이상이 55%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네. 자녀를 낳은 그 시점. 야, 그렇죠. 역계산. 예. 나름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부끄럽지만 이런 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책을 쓰고 이제 나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쓰는 사람으로서 네. 1970년도부터 83년도까지 합기 출산율 계산을 해봤어요. 1970년도에는 무려 4.5명이나 됐더라고요. 와. 많이 낳더라고요. 진짜 많이 낳으셨더라고요. 5명, 4명. 네. 4명. 근데 83년도 되니까 2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균 내봤어요. 네. 평균 내니까 3.27명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17억. 17억. 네. 야.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보다 공제가 12억이나 늘어나니까 네. 거의 80%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와. 네, 엄청나게 큰 변화죠.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근데 이분들 세수가 걷어봤자 얼마 정도냐면요. 과세 표준 5억에서 10억까지 거치는 인원수는 지금 거의
뭐 7, 80%라고 네.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거치는 세수는 사실은 10%가 안 돼요. 어. 인원수가 많은 거지 세수가 큰 건 아니에요. 금액이 적다. 네, 그 대신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 엄청나게 뭔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내는 세금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뭐 국가가 큰 손해 보는 게 없다. 오히려 뭐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금액이 총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원래 상속세만 거치면 진짜 몇 조 되는데 그 지금 아랫단에서 이제 거치는 세금 자체가 7천억인가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실제로는 정말 재벌급 아니면 막 그 뭐죠 강남에 뭐 몇천억짜리 빌딩 가진 이런 분들이 다 낸다.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는 세수랑 이제 낮은 구간에 있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물론 그분들도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죠. 네. 상속세라는 건 평생 한 번 터지는 세금이니까 막 억 단위 내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쵸. 사실 많이 내시는 분은 몇백억씩 내니까 격차가 엄청 큰 세금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럼 그 정말 중산층 이하는 이 상속세로 내지 않게 하는 게 의미는 있네요. 네, 의미가 금액도 있어요. 별로 줄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개정의 목적인 중산층에 대한 부담 완화의 목적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개폐이 된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다음에 퍼질 게 뭐가 있을까 네. 얼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출산율을 좀 뭐랄까요 높이는 계기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30, 40대, 20대에서 30대인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자 생각해봐. 너의 부모님이 이제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을 건데 너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 내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내고 나도 한 30억을 남게 받게 된다. 그러면 너 미래에 그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계산해 봤을 때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 뭐 10억을 낸다? 근데 자녀를 낳는다. 너가 만약에 이제 최고 세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녀를 한 명 낳으면 5억 원인데 최고 세율로 그냥 5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공제로서 세금 줄어드는 게. 그렇죠. 최고 세율 5억 원에다 50% 곱하니까.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면 어차피 간접적이고 미래적이긴 하지만 그 돈으로 너 아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 낳아봐. 근데 이게 저 얘기 들으시면 아이 무슨 그것 때문에 얘기를 낳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제가 27년 만에 바뀌니까 다음 공제 개편이 과연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30년 걸린다. 네, 또 20년, 30년 걸릴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것만 연구하고 이제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상속세 신고하시는 비율이 1%도 안 됐어요. 2016년도가 사망자 수가 한 28만 5천 명 정도. 네. 근데 상속세 신고가 한 6천 명 정도 해서 한 2.2%가 신고를 했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낼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내면 뭐 이 사람 부자니까 친해져라. 그렇지. 근데 한 2023년도 딱 되니까 사망자 수도 늘었어요. 데드크로스로 커지고 나서 많이 늘었거든요. 뭐 35만 명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상속세 신고 인원수 딱 계산해 보니까 5.2%예요. 두세 배 올랐네요. 그리고 이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거의 상속세 신고 대상이세요. 그러면은 나도 결국 내게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5%가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자가 몇 프로냐. 기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이게 5%까지 내야 되는 세금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이게 자녀 공제로서 더 나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완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 유사 시스템이 됐었을 때 네. 입양을 했어요. 입양.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시켰던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상속 업무를 많이 하니까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고 혼자 이제 이렇게 솔로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세요. 네.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냐면 형제인데 네. 형제한테 주는 게 아니라 꼭 예뻐한 조카가 한 분 있어요. 그럼 조카한테 상속을 다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증을 써가지고. 네. 이제 그런 형태 꽤 있습니다. 그래도 많진 않아도 2, 30건에 한 건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조카를 그냥 입양을 해서 내 자녀로 만들면 그럼 공제가 5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세금 덜 내죠.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할 게 아니지. 이제 그런 형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고려 대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효과가 현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있다.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 주신 게 357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357. 근데 좀 신선했던 게 이제 첫째 낳으면 3억이에요. 네. 둘째 낳으면 5억 5억으로 10억을 해주자.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7억 7억 7억으로 21억을 해주자. 야, 이렇게 누진으로 네. 많이 해주면은 그거는 이 정도면 낫겠다 진짜. 그렇죠. 21억은 이제 얘기가 다르죠. 21억은 완전 다르죠. 4명 나오면 10억씩 되면서 40억. 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세수를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네. 이건 간접 지원을 넘어섰다. 세금은 사실 웬만한 지원들이 다 간접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거의 직접 지원에 가깝다. 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우리 보통 서민들은 세금 낼 일이 없잖아요. 상속세로. 한 명이면 3억을 공제해주고 둘이면 5억, 7억 누진세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낼 세금이 그거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만큼 주자. 그래서 내가 3명 21억. 그러면 내 아파트 15억. 그러면 저한테 6억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야, 이건 대박인데 이거.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이건 직접적인 출산율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네. 진심으로. 그러네. 직접 네. 지원으로 넘어가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자꾸 이상한 제도 막 세지 말고 차라리 화끈하게. 그 제도가 복잡하니까 네. 이거 챙겨 먹는 것도 일이잖아.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요건 사실 상속 때 내는 거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먼 미래로 그 돈 주는 시점을 지금 몇십 년 미룰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이게 개동 철학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네. 사실은 제도 개편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지 말고 미래에 내자라는 입장도 있고 네. 이런 입장도 있으세요. 아니 이거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중과세 아니냐. 네. 그러면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펼쳐졌는데 네. 아버지가 그 동안에 냈던 그 소득세 총액을 상속세에서 빼주자.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럼 일리가 있겠다. 그렇죠. 살아생전 좀 냈으니까 그걸 좀 차감시켜 주자라는 네. 건 다양한 논의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느꼈던 건 이제 그러면 유산 취득세로 좀 바뀔 것 같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세형인데 내가 100억이 있으면 그냥 100억에 대해서 한 번에 때려요, 세금은.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상속인 10명이어서 10억씩 가져갔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만 각각 세금을 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맞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재산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거 대부분 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미래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네. 외부적으로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 가면 상속인 수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중에 자녀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토탈 내면서 죽음과 관련된 걸로 출생 관련된 통계도 내서 미래 출산 관련된 이미 저출산 관련된 뭐 엄청난 기관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기관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정말 실무적 얘기인데 그냥 저는 딱 이거 되자마자 뭐라 느꼈냐면 배우자한테 주는 액수가 줄어들겠다. 지금 이제 상속세 항상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절세 플래닝이 이게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내한테 배우자 상속공제라 해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 지분하고 실제 준금액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기본 공제 아무것도 안 줬을 때 5억인데 뭐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15억 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율이 50% 구간이다. 네. 그러면은 7억 5천이 세금 줄어들어요. 엄청난 거네.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선은 배우자에게 그래서 20억 원까지 주자. 여기까지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세금을 어머님이 다 내게끔 하자. 그러면 어머니 재산을 줄여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연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략이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이미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다. 제가 상속 사실 그 상담을 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3분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쵸. 지금 돌아가시는 지금 나이 때 많죠. 그러면 3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딱 생각을 한 거. 어머니 어차피 우리 공제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좀 또 가져가시면 상속세 내니까 적게 가져가시죠.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치. 다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나는. 약간 그런 생각 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노후 생활이 남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자에게 계속 가는 게 사회적으로는 뭐 재생산과 뭐 재투자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노인 상속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금고에만 돈 넣어두니까
이게 사회적 부양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젊은 층의 돈이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뭐 고용도 하고 뭔가 돈이 돌 텐데 맞아요. 지키려고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위해서라도 이거 개편이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근데 요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핵심은 지금 요게 개편 아니지 개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요게 결과가 실제 통과가 될지를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2주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갔다가 그다음에 9월 2일 날 정기국회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거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진짜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세제 개편안이 7월 25일 날 나왔는데 네. 그 당일에 민주당 그 기재위원분들의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방금 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건 오케이. 우리가 기존의 의견이 그거니까. 근데 자녀공제 이런 거는 생각한 바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스탠스였어요. 과하다. 네. 근데 지금 국회가 300석이잖아요. 네. 300석인데 민주당이 170석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150석이 넘어가면 법안을 좀 통과시키는 거. 어렵죠. 네, 사실 통과시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부와 뭐 여당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통과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율이 100% 있지 않을까? 좀 많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지금. 네. 정치 권력상 봤을 때. 거의 수정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되니까 상속세 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까 막 이런 얘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9월 달 이후에 또 이제 정기국회에서 요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저희 그러시죠.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이라는 책을 과거에 쓰셨는데요. 네네네. 요 부의 이전 책을 지금 읽으면 이거 뭐 법 바뀌어서 이제 못 써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데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한번 좀 책 좀 보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제가 올해 5월달, 4월달쯤에 이제 개정판을 썼어요. 개정판을 써서 최근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 아직까지는 이게 효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결국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입장 바꿔서 새로 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녀공제 5억 원 이거는 바로 통과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이제 책이라는 게 그래 짧은 시간에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제 거 뭐 이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좋은 이제 웅대책방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은 영상을 좀 보신 다음에 추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를 뭐 필요하시면 그때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이나 세금 관련해서는 이 책으로 익히시고 요 지금 수정되는 안에 대해서 또 연말에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큰 내용이 사실 공제 액수만 바뀌기 때문에 90% 이상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부에서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좀 큰 틀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얘기가 많았던 거 그리고 제가 느껴요. 전화가 안 와요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사무실에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 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다양한 이제 입장들이 나왔으니까. 그래 17억 공제 시준 때까지 낼 필요 없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왜냐면 대부분 50% 이상 앞에 한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60-70%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통과가 됐을 때 얘기다. 앞에 뼈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통과가 지금 돼야 되는데 우선 2주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9월 2일 날 정기국회로 넘어갈 건데 300석에서 150석 넘어간 법안을 마음대로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좀 약간은 지금 스탠스가 다른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그냥 10억 원으로 상향시키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오케이 할게 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변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공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러게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세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이거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회로 잡아.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상속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속이 펼쳐지면 이게 첫 번째로 그게 있어요. 24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24년이 그래도 한
한 4,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정도 남았죠. 이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많이 물어보신 게 소급 적용되냐. 지금 제가 이제 상속세 맡고 있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하다. 이거 지금 입법 통과도 안 됐고 그다음에 입법 시기가 항상 나와요. 네. 법의 통과에. 근데 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분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분도 효과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별개의 적용, 그러니까 과거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걸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속세가 이게 그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재산으로만 상속세 계산을 하지 않는다. 10년간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 아니면 네. 상속인 이외의 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위, 며느리, 손주예요. 형제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증여한 내역이 있는가?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 있는데 그거가 어디다 썼는지 소명을 못 한다. 네. 근데 진짜 많이 출금을 하세요. 막 예를 들어서 막판에는 막 종교에 막 의탁을 하기 때문에 막 사이비 종교 같은 데다 막 몇백만씩 주고 그러세요. 몇천만씩 주시고. 그다음에 막 이상한 약 지어 먹으면 남는다 해가지고 맞아요. 이상한 약 지어 먹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슈는 사실은 간병비예요. 간병비. 간병비가 월에 막 500씩 합니다. 와. 예. 1년이면은 뭐 6천만 원. 예.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면은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 억 단위로 가. 예. 근데 자녀분들은 막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거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 간병비에 썼을 거다. 근데 그 간병 받는 분들이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도 안 하려고 하세요. 막 현금으로 주라.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안 주고 우린 신고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내일부터 나 일 안 하겠다. 막 이래 버리세요. 근데 아버님 막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치매나 네. 요양병원에 계신데 내가 당장 내일부터 그러면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쵸.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태가 엄청 심합니다. 사실. 근데 그 비용들의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살아생전에 그분들한테 확인증이라도 받아놔라. 확인증.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3년간 병간호를 하면서 매월 뭐 500만 원씩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받아놓고 뭐 외국인 등록증이라도 좀 받아놓고 그런 것들을 추후에 세무조사 때 결국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신 날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 3명이니까 이제 17억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돌아가신 날 예를 들어 15억 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네. 네. 근데 10년간 증여한 거랑 뭐 최근에 돈 뽑은 게 막 엄청 많아요. 네. 다 얹어서 결국 계산하면 원래 30억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네. 넌 갖고 있는 게 15억 원이니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돼. 하셨다가 이제 엄청난 추징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맞는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 룰을 몰라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괜히 이거 그러면 세무서 수임료도 아깝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개정이 혹시나 되더라도. 그렇죠. 그 세무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노년분들은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맞아요. 진짜 유동성이 없어서 이렇게 세금 폭탄 한번 잘못 맞으면 헐값에 건물 막 팔아서 맞아요.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 손해가 심한 거잖아요. 가산세가 뭉쳐 있으니까 그 세금 낸다고 허겁지겁 이제 막 건물 말 그대로 상속 물건은 금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단위를 막 이제 조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수에 괜히 묶이면 안 좋죠. 오히려 미리 알고 나서 연부연납 신청한 다음에 천천히 호가로 팔 생각을 해야죠. 상속 물건 금매로 파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안타깝죠. 미리미리 신고하고 연부연납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나왔을 때 파는 게 좋거든요. 네. 사실 간단하게 개편되면 상속세 줄어드는 액수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개편이 진짜 실질적으로 될 건지 여부도 아직 확정지기지 않는데 네.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다. 네. 그래서 25년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들고 그다음 두 번째 사항은 이거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여러분들의 미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세 신고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공제액수가 20억 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네. 기존에 5억이었는데 20억,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죠. 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재산이 15억 원이니까. 네. 근데 그 15억 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냥 그 동네 시세가 15억 원이야. 왜냐면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가면 평당 얼마야? 평당 얼마야?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얼추 뭐 예를 들어서 84 타입이면 얼마야? 뭐 이래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15억 원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공제액수가 5억 원이나 남았으니까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리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언제 이제 피눈물을 흘리냐면 팔 때. 팔 때. 예.
왜 그렇죠?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랑 증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 세목이라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에서 도장 꽝꽝꽝 그래 너가 신고 안 했어도 이 가액을 매기기는 해야 돼요. 왜 매기느냐? 부모는 이게 끝이에요.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이죠. 네. 근데 받는 자녀는 이게 스타트예요. 네.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국세청이 꽝꽝꽝 찍어놔야 너가 미래 20억에 팔아? 그럼 예전에 너가 상속받았을 때 15억 원으로 우리는 결정 내렸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내. 이게 취득가액이 돼요. 취득가액이 되는 거구나. 근데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세가 있으니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는 달라요. 저는 시세라고 표현했지만 세법은 시가. 시가. 시가 개념이 왜 다르냐면 아파트가 어차피 앞동에서 15억에 팔렸으니까 15억 아니냐.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감정평가를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라면 그 금액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20%는 왔다 갔다 하나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그냥 20억 원이 내가 공제니까 20억 원까지 올렸어요. 네. 미래에 내가 20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죠? 뭐 빵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15억 원에 받고 20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다. 네. 가장 간단하게 계산하면 양도세가 1억 8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의 선택을 놓친 걸로 1억 8천을 미래에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물이 남았는데 어차피 지금 이걸 벗어나면 이 물을 못 써요. 근데 이 물을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라도 쓰자. 하다못해 내가 마시거나 화분에 물이라도 주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 필요성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그걸 알고 활용하는 것과 그냥 뭐 필요 없어 그냥 버리고 가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속 가액을 나는 이제 죽고 끝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최대한 그 공제 범위에서 높게 쓰는 게 내 자녀가 나중에 세금 덜 내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상속세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재산이에요. 이제 내가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세금 지식도 없이 이걸 받은 분들이 그런 걸 잘 관리를 못 하니까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저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 특히나 증여 때 그러는데 증여 펼쳐지면 저는 자녀분들 무조건 사무실로 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세무사님 왜 오라고 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아버님 자녀분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걔들 솔직히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맙다고 알았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자녀분은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준 거 아니냐. 그러면 20년 모아도 그거 못 산다. 자녀분은. 그쵸. 근데 그걸 삼자가 말해줘야 된다. 첫 번째로 제가 좀 말해줘요. 당신은 어차피 당신이 벌어들인 그 근로소득으로는 자산의 속도, 캐피탈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 이거 고마워하셔야 된다. 진짜 고마워하셔야 된다. 당신에게 엄청난 마중물을 준 거다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당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는 아냐. 그냥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이거 내일 팔면 얼마예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쳐버릴 노릇이죠. 이제 비과세 내고 팔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지키는 부동산에 대한 그 지식을 익히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부동산 기반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걸 좀 많이 하니까 뭐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미 자녀분들이 알고 있긴 했는데 거기가 곧 종상향이 될 것 같은 지역의 부동산이에요. 좀 신도신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팔지 마라. 상속세가 낼 돈이 없어도 빚져서 낼지언정 이거 절대 팔지 마라. 왜냐하면 종상향이 되면 이거 엄청난 밸류가 올라갈 거다. 그쵸. 얼마나 올라간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팔면 안 되겠다고. 근데 종상향이란 개념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밸류가 올라갈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은가 보다. 한 뭐 10%나 올라가려니까 그 개념이 아닐 거다. 그 개념과는 완전 다르다. 정말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팔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정보 지식을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15억 정도 감정평가하면 한 2, 300 정도 들 거예요. 복수평가하면 한 400 정도 나오고 그냥 일반 평가하면 2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잖아요. 하다못해 한 20, 30% 해서 18억까지 올려서 추후에 20억에 판다. 그럼 양도차익이 2억이잖아요. 그쵸. 그럼 양도세가 한 5,500만 원 나와요. 확 줄어든. 그것만 해도 1억 2천 줄이니까. 그래서 아주 이게 진짜 조그만 지식이지만 이제는 내가 오히려 공제 액수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진짜 평생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이 6개월 이내 쓰지 않으면 끝나거든요.
막 가끔 그러기도 해요. 감정평가를 그러면 미래에 내가 5년 뒤에 팔 때 그때 옛날 걸로 감정평가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안 돼요. 법에서 그걸 막아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서를 넣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는 최대한 신고를 해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제가 봤을 때는 과세표준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상속세 안 내셨던 분들은 상속세를 안 내는 것은 좋아졌는데 신고는 개인적으로 해서 본인의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네.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다못해 어떻게 올려야 돼? 왜냐면 이게 서울 경기권에 있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래에 어차피 차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아니 세무사님 어차피 시세가 15억인데 얘를 18억 20억까지 올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 세무사님 그 가끔 보면 부동산 막 20-30% 싸게 거래되면 저거 증여 물건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20-30% 높게 거래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거래가에 이제 나오진 않죠. 상속 물건은 금액이 나오진 않아요. 상속은 안 나와요. 네, 상속은 이제 매매 사례가액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국토부는 이제 매매 거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저가 양수도만 나오니까. 네. 하지만 이 가액을 높여놓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신고서를 미래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취득세 얹어지면 상속을 높게 받았고 공제액수가 넉넉하게 남았는데 미래 양도세 내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엄청나게 이건 장점입니다. 오히려 이걸로 활용을 하셔야지 상속세 이제 신고 안 해도 된다. 공제액수 높아졌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상속을 이제 받는 분들이 공부를 오히려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은 그 말씀 드려요. 50대가 넘어가는 상속인들,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80대다.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는 그게 금기시대에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는 게 이제 선생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외면한다라면 그건 이제 선생님의 잘못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세금을 이제 선생님이 낼 건데 세금도 세금이지만 자녀분들끼리 하다못해 형제들끼리 이제 형제들끼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펼쳐지면 100% 싸울 거다. 100% 싸우고 세금 엄청 나올 거다. 그러면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민감해서 더 재산 다툼이 극대화된다. 제발 유동성 확보, 아까 말했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하고 어떻게 나눠 가질지 미리 가름을 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아직 70대라 젊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아버지는 9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치매로 10년이다.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치매가 되면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렇죠. 이 증여를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아버지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 치매 상태였는데 무슨 증여가 말이 되냐. 이걸로 또 싸워요. 그러겠죠. 맞아요. 엄청 싸워요. 미리 정신이 온전하실 때 결정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 네, 유증을 쓰든 아니면 이건 너가 가져가, 이건 너가 가져가라. 음. 아니면 요즘은 성년 후견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이 막 치매여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죠. 그러면은 또 그 공제액수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부모님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뭐 기다려야 되나 이게 상속이 좋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이 증여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증여 안 하고 상속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자꾸?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툭 찍었는데 조회수가 막 제 거에서 5만 나올 정도면 진짜 엄청난 조회수거든요. 물론 우달책파짜리 엄청난 5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진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진짜 고객들이 그러더라고. 공제수 높아지면 좋아, 오케이. 근데 돈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 말이다. 왜냐면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냥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10년, 5년에 이제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미리미리 줄이려고 절세 리즈가 필요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네. 이거 생각 가지신 분은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의 불화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이거 줄 테니까 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형제들끼리 좀 잘 지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니까 증여자 본인 세금 줄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부세. 네. 3주택 이상의 과표 12억 넘어가면 내가 종부세가 너무 세네. 그냥 아들 이번에 독립했는데 주택 하나 줄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도 줄이고 자녀도 이제 마중물 좀 마련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 3개인데 대부분 세 번째 주택은 이제 임대소득 목적이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얘를 정리했더니
얘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뭐 3억이야. 네. 근데 기간이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빨리 증여하고 얘 팔자. 이런 것들 본인의 이제 계획 목적에 따라서 증여하는 이유가 아주 많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는 또 주택 취득세율도 높기 때문에 주택수 줄여서 다음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좀 낮추자. 그렇죠. 요런 전략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지금 이제 댓글에서 반응이 제일 컸는데 자녀에게 마중물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 방송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2억 9천만 원 그 결혼 전쟁이라고. 네. TVN의 그 서바이벌 예능인데 그때 이제 그 결혼식장 날이 제일 멋질 때잖아. 신랑 신부가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죠. 근데 그거 있고 이게 예능이 뭐냐면 10일간 예비 신랑 신부가 10게임을 해가지고 1등 된 팀에게 결혼 평균 자금 2억 9천만 원 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오, 평균 자금 2억 9천이나 되나요? 그때는 22년도였어요. 그래서 23년도에 3억 3천원 올랐거든요. 네. 3억이 있어야 결혼합니다. 야, 그렇게 많이 필요하군요. 저는 이 와이프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갯벌에서 달리기를 해요. 첫날 첫 게임이. 네. 아 너무 슬프더라. 아, 그 멋있는 옷을 입고 네. 갯벌에서. 그래서 최근에 뭐 결혼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더 늘어난 거 신설되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 결혼 목적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뭐 창업을 한다, 그쵸. 뭐 투자를 한다. 근데 이거는 나이대가 딱 받아야 될 나이대가 있더라고요. 20대에서 제가 봤을 때 40대 중반 정도까지. 뭐 그 다음부터 받아도 되긴 하겠지만 그때 한번 도와주시면 이게 속도가 구의 속도가 맞아요. 달라지니까. 확 빨라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상속건인데 상속인이 환갑이 살짝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허탈해하면서 묻는 게 질문이 이제 자산이 좀 많았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이제 내가 받았는데 본인도 이제 벌써 상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럼 나 죽으면 얼마냐? 받자마자 세금 꺾고 나 죽으면 얼마냐요? 그게 되게 좀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1원도 안 대줘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난다. 그 30대 때 그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몇 억 아니고 한 3억 5억만 받았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몇 배는 커졌을 거다. 근데 그 마중물이 없어서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속이라는 목적이 재투자나 사회적 재생산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필요한데 상속 쪽만 공제가 높아졌으니까 증여 쪽에 대한 고민 가지신 분들은 뭐야 그럼 나 아무 혜택도 없잖아. 너 오히려 고민하시는 거야. 그럼 상속이 나을까? 그쵸. 자녀가 필요한 나이가 또 있는데. 그쵸. 근데 자녀들이 사실 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TV만 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 등골만 빼먹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나요? 생각보다 또 막, 언제 물려줄 거야 막 이러고. 그거 진짜 너무 막장인 것 같고. 그런 경우 거의 없다. 또 말하기가 자녀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좀 미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랑 요즘 그런 증여 세무조사는 아직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조사 제일 많은 데가 누구냐면요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3억 3천이지만 사실 그걸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주택을 뭐 스타트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전세 자금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을 사실 살짝 결혼하면서 빌렸는데 아니면 좀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 나오니까 이제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걸로 조사 나오면 결혼부터 이러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 출산율 더 박살나고 그런 악순환이 될까봐 그런 면에서 증여 쪽도 약간은 왜냐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도 2014년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바뀌고 지금 10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은 좀 사실 뭐 결혼을 하거나 출산했을 때만 1억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는 이미 7년이 넘었고 그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 낳은 지는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저보고 지금 이제 와서 또 자녀 한 명 더 낳으면 뭐 해줄게 이건데 아니 너무 긴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부터만 적용을 해주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사람은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 아직까지 나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미 다 세팅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20대 고작 지금 후반이에요. 근데 자녀를 지금 더 낳으면 고작 1억 더 준다고? 와 이거 낳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부동산 규제는 맨날 소급 적용하면서 왜 이런 건 소급 적용 안 해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 그러면은 끝으로 증여세, 상속세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 꼭 지켜봐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 말까지 무조건 뉴스 보셔야 됩니다. 뉴스 우선, 우선 24년도에는 개편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 말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올해를 넘겨. 하다못해 건강하게 내년에 돌아가시면 그쵸. 공제액수가 커질 테니까. 네. 이게 최근에 제가 상속 펼쳐졌는 자녀분이 3분이셨어요. 근데 공제 이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클로즈를 했거든요. 이거 됐으면 상속세가 거의 한 4억이 줄어들어요. 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쵸. 뭐 로또 2등 당첨. 거의 그 정도니까. 그리고 징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적용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관련된 뉴스를 계속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려요. 징여 지금 하지 마라. 지금 왜 하냐. 어차피 공제액수랑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그쵸. 있는 내년에 개편되는 걸 지켜보고 꼭 해라. 그리고 상속세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속을 받을 만한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개편 뉴스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웅달책방에서 불러주시면 계속 와서 네. 피드백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말 많은 금투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주식 시장이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이 안 좋아도 빠지고 일본이 안 좋아도 빠지고 중국이 안 좋아도 빠지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은 게 있죠. 금투세. 이 금투세 정확히 도대체 이게 뭔가 뭐길래 일어나. 제 주식도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네.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어쨌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우선은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네. 금투세 사실 아시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사실 한국 주식 하면서 세금 낸다? 그분은 친해져야죠, 진짜로. 엄청난 분이죠. 대주주니까. 네. 사실 뭐 대주주 요건이 뭐 이제 이 시장마다 다르지만 뭐 1%, 2%, 4%에다 뭐 10억 넘어가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 부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네. 전업 투자 중에서도 조금 큰 손이죠. 개미 수준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분들만 내다가 이제 금투세가 개편이 되면 사실상 5천만 원 이상 벌면 다 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얼추 통계가 나온 게 납세자가 10배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10배 정도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서 주는 영향이 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개편되면 이제 시장마다 느끼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예전에 뭐 대만에서 네. 금투세 도입했다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코스피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0% 떨어졌다. 네, 박살 나고 나서 다시 그 없앴거든요. 없던 일로. 네. 그래서 금투세 지금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측의 의견과는 좀 다르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유예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건 정기국회 변화 없이 통과되는지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금투세가 진짜 폐지되는 건지 아니면 유예로 미루는 건지 맞습니다. 아직 무조건 모른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 금투세도 금투세인데 그 예전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자나 배당, 특히 네. 배당이죠. 이자랑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갑자기 종합과세로 과세가 돼요. 네. 기존에 분리과세 뭐 14% 내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왜냐면 이거 원래 예전에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배당만 받아서 한번 살아보자. 네, 맞아요. 배당주 투자 최근에 쭈암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당주 월천만 원. 투합으로 월천 세팅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걸로만 우리가 내가 생활 유지하겠다. 네. 근데 그거 하는 거 사실 대부분 해외 주식으로 하거든요. 국내 주식은 안 돼요. 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서 좀 하고 자본시장 발전 좀 시키고 네. 국민 자산 형성도 좀 시키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게 맞냐.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아직 내가 근로 능력이 있고 사회적 능력이 있는데 국내 주식으로 막 배당 막 이렇게 아니면 해외 주식으로 받았더니 내 연봉이랑 합쳐가지고 이게 돈이 넘어가니까 세금이 이렇게 종합과세로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을 그만두게 됐나? 아니면은 주식을 판다.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부동산 넣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금융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만든 원흉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밸류업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개편된 게 하나 있어요.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게 그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 소득 주면은 과세 특례해가지고 좀 세금 낮게 분리과세 해주겠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잘 생긴 것 같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잘 되고 서로 이제 벌면 그만큼 좀 주자 이거잖아요. 네. 이거와 연관시켜서 이제 상속세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이제 좀 시너지를 내서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분위기니까 네. 이런 개편에서 금투세 폐지가 같이 연속선상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회가 또 어떻게 볼지를 모르니까 네.
그리고 주주하는 확대 기업 그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26년도부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보고 해보겠다. 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밸류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거는 찬성이죠.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주주들 사실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주식은 그러니까 넣어놓으면은 사실 물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쵸. 배당이라도 받으면 뭐랄까 약간의 위로라도 받을 그쵸. 텐데 약간 그런 점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리면은 저기 분할 상장합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관련돼서 개편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절세 방법이 이제 끝납니다. 이게 원래 금투세 개편안 중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 이 결국 2월 가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활용한 이제 증여하고 나서 양도하는 절세 플래닝을 이제 못 쓴다. 네. 이건 이제 해외 주식하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건데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테슬라 1억 원 샀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6억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의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전체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얼마? 0원이죠. 빵원 그쵸. 그리고 주식은 취득세가 안 나오니까 취득세 낼 것도 없죠. 그다음에 이 6억 원의 배우자가 받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러면 6억 원에 파는 거잖아요. 네. 양도소득세가 0원. 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절세 플랜이었어요. 배우자에게 줘서 배우자가 팔면 세금 없다. 네, 맞죠. 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 1억 원에 취득하고 배우자한테 6억 원 줬고 배우자가 바로 판다. 그러면은 6억 관련된 세금 말 그대로 배우자가 받고 미래 양도할 때 이 차익에 대한 세금과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었던 1억 원과 6억 원의 차이 중에서 더 큰 세금이 나오는 걸로 과세를 하겠다. 그럼 1억으로 때려버리는 건데. 맞아요. 1억에 취득한 거야. 네. 그래서 2월 가세라고 합니다. 아. 2월 시켜서 세금을 때리겠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부동산상에 걸린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이게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이게 5년이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졌어요. 10년. 정말요? 그러니까 증여받고 나서 10년 있다가 팔면은 1억 원으로 안 봐줄게요. 근데 아. 10년 있다가 이 가격이 얼마가 될 줄 알고. 야, 그럼 너무 그럼 서울 살라는 얘기네. 이제 똘똘한 제 서울 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도 차익분이 생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조세 회피 방지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증여가 이제 주식에도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주식은 1년이에요. 증여하고 나서 1년 이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어쩔 수 없죠.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것 때문에 1년으로 봐준다. 근데 예전에 이게 과거에 주식 장기 보유하면 과세 특례가 있었어요.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네. 그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 빼줄게. 3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 빼줄게. 그때 연수가 1년하고 3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차용을 해서 우선은 양도일 1년으로 증여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무사님 이거 부동산은 10년 동안 하는데 왜 주식은 1년밖에 안 하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아. 그러니까 1년만 좀 봐줄게. 근데 사실 해외 주식 1년이면 네. 지금 시장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1년의 가격이랑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인텔 30% 폭락하는데. 그러니까 증여를 6억 했는데 미래 얘가 3억 되면 그냥 그때 세금 내고 팔 걸. 야. 그러니까 그 변동성 예측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가 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네. 5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에 마지막으로 배우자 공제를 좀 활용하셔라. 올해까지는 되니까. 네, 그래서 올해가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주자마자 팔아도 세금 없다. 네, 올해는 그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세무사님 가상자산 소득세라고 해서 요즘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세금 뭐 어떻게 되냐 이거 뭐 내년부터 시행된다 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거 관련된 세금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가상자산 소득세 2년 유예가 됐습니다. 2년 유예가 저는 근데 당연하게 유예될 거라고 봤었던 게 네. 간단합니다. 지금 과세 체계가 안 갖춰졌어요.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국세청에 정보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 이게 과세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들만 거둘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국세청도 결국은 데이터가 있어야 추후에 뭐 추징을 하든 뭐라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2년을 미뤘던 것 같고. 그래서 왜 2년을 미뤘을까? 뭐 여러 연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세제 개편안을 막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27년 1월 1일부터 이런 게 시행이 돼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 칼프라고 하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OECD 국가들이 모든 나라마다 국세청이란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나라마다 미국도 국세청이 있을 거고 있을 거잖아요. 그 기관들이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어떤 그 암호화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OECD끼리 공유를 하자. 어차피 우리끼리는 하나의 경제 이권 단체니까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세팅을 해주자. 이게 의무가 교환정보 요청이나 제출이 2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거 세팅해가지고 우리 어찌했던 공유를 하는 거야. 그래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이런 거 나왔을 때 말했던 게 뭐냐면 사실 가상자산 사업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업비트, 네. 빗썸, 코인원 이런 데는 이미 정보를 국세청에 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항상 제도 개편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엄격하게 바뀌어요. 아. 이번에 바로 또 개편이 된 게 뭐냐면 정보 제공을 불이행한다 3천만 원 과태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는 거예요. 하나씩 붙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에 대한 그 계좌 네. 해외 계좌도 신고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법이 최근에 통과돼서 사실 그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거기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파킹 통장처럼 이자가 이제 붙잖아요. 네. 어쨌든 제도 개편이 뭐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좀 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가상자산이 그 익명성이 좀 메인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익명성이 유명무실해질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시장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세무사님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다가 그 이제 코인 같은 거 사서 가지고 있으면 남덕현이라는 사람이 몇 개 얼마에 사서 갖고 있다가 지금 다 국세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정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근데 그걸 제가 해외로 뭐 바이낸스로 보냈어요. 그것도 간다. 그것도 이제 이 공유 시스템에서 전부 다 교환하자 우리 정보를. 27년 1월 네. 1일부터. 네. 오히려 그 국가에서 알려주겠죠. OECD란 전체 통, 우리 정보통에다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덕현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뭐 캐나다라고 해보 캐나다에서 이 비트코인 이를 갖고 있어. 그러면 국세청 한국 국세청이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나 24년에 저기 1억일 때 보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1억 원의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증여인가? 그렇군요.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한국에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럼 이게 이제 약간 블랙마켓의 돈은 아닌가? 이제 결국 그러게 보죠. 국세청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블랙마켓이나 역외탈세나 이런 게 아닐까? 이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마약 자금은 아닐까?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야,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개인 지갑에 빼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알 수는 없죠. 근데 지갑에 있는 거 팔려면 또 여기 어딘가에 또 넣어야 되니까. 그 순간 또 털린다. 그 순간에 그 정보들이 이제 분기나 반기별로 국세청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너 이거 과태료가 나오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취득가액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런 기반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정말 뭐 이 사람의 말만 믿을 거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알고 그래서 요번에 시행될 수가 없었다 애초에. 그래서 트래킹을 아직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2년 연장했지만 2년 이후에도 시스템이 안 되면은 사실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다음 반감기까지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0년쯤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사실 세금이 발생하면 크잖아요. 그쵸. 이게 이 낙차폭이 크니까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익이 크시니까 세금도 이게 또 셀 거거든요. 사실 제가 가상자산 관련된 세금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벌은 금액 22% 내는 이런 단순한 원리는 사실 그렇게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유예됐다고 여러분들이 뭐 별거 있어? 그럼 내 가상자산 세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메인 핵심은 뭐냐면요. 그 소득에 어차피 세금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자 보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취득할 때부터 세금을 때려 맞으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취득세가 얼마고 양도세가 얼마고 보유할 때 세금 얼마고 종부세 얼마고 뭐 그게 기본이죠. 그 공부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강의 가는 데가 부동산 관련된 곳이나 이제 투자 카페나 아니면 뭐 CEO 과정 이런 데거든요. 결국 세금이 있는 곳에 강의를 가는데 제가 주식이나 이제 코인 쪽에도 세금을 강의를 가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그때 많이 배웠어요. 저분들은 세금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세금의 무서움을 첫 번째 몰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그런가 보네.
라는 정도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항상 예방적 절세를 강조하거든요. 네. 미리미리 야, 요 정도라도 제발 알아두세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그래서 자금 쓰실 때 좀 용이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상자산 소득세로 가장 많은 조사, 그러니까 코인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일어나는 거는 증여세 조사예요. 증여세. 네, 가장 많은 조사가 증여세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을 해서 극단적으로 네. 300억 원을 벌었어요. 대박에. 네. 거기까지 번 거는 국세청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금액 증명 세금 신고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소득금액이 증명이 안 돼요. 당신이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내는 소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이제 이슈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코인으로 돈을 좀 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일부 자금을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옮겨다. 그렇죠. 코인만 있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그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별거 있겠어? 코인도 세금 안 내는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딱 들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100억 원짜리 빌딩을 샀다고 해볼게요. 맞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 조사가 옵니다. 저는 이제 초대장이라고 하는데 네. 초대장이 이렇게 와요.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와요. 너 100억 어디서 났냐? 소명을 해야 돼요. 나 코인에서 벌었어요. 네. 그 내역을 다 떼서 소명을 해야 돼요. 다 떼야 돼요. 네. 왜냐하면 300억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근데 너가 처음에 시작한 게 290억으로 해서 10억 벌어서 300억인지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00억인지 그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거래 내역 다 어떻게 소명하는 그렇죠. 그게 이 일이야. 그래서 제가 소명 몇 번 해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산에 지갑에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다가 그다음에 이건 어떤 거는 이제 막 예를 들어 에어드랍으로 받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공짜로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와. 근데 그것에 대한 과세에 대한 정의들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스타트는 뭐냐면 너 얼마로 시작했어요? 10억으로 시작해서 300을 벌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은 어디서 났어? 부모님한테 받았는데요? 증여세 때리는 거예요. 번 돈은 번 돈이고 예전에 시드는 때려야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도중에 한번 무너졌어요. 막 3억까지 떨었어요. 그 시드를 또 5억 원을 더 받았어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기본은 좀 이제 알고 계실 때가 됐다. 가상자산 소득세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니까 첫 번째로 이 시스템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책을 많이 썼던 것도 있는데 네. 두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걸 많이 썼어요. 뭐를 썼냐면 이 계좌, 해외 계좌나 그 방금 말씀드린 칼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미리 이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알면은 그거를 뭐 기록을 해놓는다거나 적어도 그거를 내가 필요할 때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계정 같은 거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내가 소명을 못하면 결국 다 때려 맞으니까. 그렇죠. 뭐 갑자기 뭐 개인 다 팔아서까지 내 흔적 지운다고 개인 정보 탈퇴하고 막 지워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코인 세계 떠날 거야.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익명으로 갈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데이터가 없으면 내가 이제 자금에 소명이 안 돼 버리니까. 그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불법 자금 아니야. 북한한테 받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런 자금. 자금 출처도 그냥 증여세 때려 맞으면 세금만 내면 끝나요. 근데 형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 당신 보이스피싱하거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만들어 갖고 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완전 골치가 너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코인 하신 분들 해외 계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자금 막 어떻게 걸린 거야? 여기 탈세 아니야? 근데 그분이 막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 매출 빼돌려서 이거 한 거 아니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그런 조사까지 파생돼요. 그럼 이제 난리 나겠네. 난리 나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너만 이게 있는 게 아니겠네. 너의 배우자, 부모님 거 다 봐야 되겠네. 이런 시스템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준비를 좀 하셔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걷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뭐 이것에 대한 좀 환기가 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시중에 책이 없구나. 이걸 좀 알려주는 모드로 하나를 쓰자. 그럼 잠깐만 이 책 뭐 다 쓰셨나요? 언제 나옵니까?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 거의 다 썼고 수정 작업 한 다음에 곧 출판한 다음에 말씀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유예는 됐으니까 어차피 내가 벌어들인 것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여러분들의 스타트와 끝을 어떻게 했으면 좋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이에요.
가상자산이라는 걸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나눠서 이런 시스템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코인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결과 발표를 많이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기를 쳐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반이 위태로운 자본이 위태로운 사업자 많거든요. 이번 달만 7개인가 8개인가가 폐업되거든요. 정말요? 가상자산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요건이 엄청 엄격해져서 그 요건을 못 맞추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여기 업체가 그냥 뭐 그래도 하겠지 하고 돈을 넣는 거와 알고 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맞는 애들한테 돈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 안전한 데로 가야죠. 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매달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렇죠. 가상자산 사업자가 안전한 데가 있구나. 거기 엑셀표에 보시게 되면 매월 올려주는데 그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도 나와. 주소도 막 대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FTX 사태 같은 거 터지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 알려주는 책이다. 이거는 조금 한 권 정도는 계속 이 정도는 코인 하시는데 읽어보는 목적으로 당연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서로 좀 집에 도입이 될 거예요. 네. 한번 꼭 그래서 제가 나오면은 좀 그때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뜨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님 또 이제 그 가상자산 말고 그 이제 결혼이나 출산, 뭐 양육 지원 관련해서 또 이제 소소하게 또 바뀌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결혼하면 50만 원 돌려주겠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법정 신고를 해야 돼요. 법률로.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결혼식은 안 해도 되겠지만 3년 이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죠. 근데 이거 생애 한 번이에요. 그래서 뭐 24년에 결혼했다가 25년 이혼하고 26년에 또 결혼한다. 못 받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이 재혼을 한다. 이런 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당연히 결혼 자금이 지금 막 3억 3천만 원씩 하니까 결혼 평균 자금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댓글이 제일 많아요. 이거 댓글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꼴랑 50만 원?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 맞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뭐 해서 처음에 생각한 거 아무 이제 어리숙하게 생각하게 난 300씩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둘이 합치면 600 정도면 그래도 뭐 스드메라도 하나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나이쯤이면 직장 생활을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한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연말 정산했을 때 내는 세금 자체가 150, 200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세금 간접 지원이잖아요. 이거 세액공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연도에 낼 세금이 50만 원 이상일 때 5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내가 그때 돌려받을 게 내가 1년 동안 냈던 세금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무조건 50. 그러니까 300을 해봤자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게 맥스가 150이면 어차피 150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좀 고려를 해서 정한 것 같다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건 아주 명확하게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은 항상 보조금하고 지원금 사업이 펼쳐지면은 그 관련된 상품 가격을 올려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품 가격이 지금 50만 원씩 지원받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이제 여러 웨딩 관련된 사업에 어떤 분야가 100만 원이 올라갈까 걱정이 돼요. 근데 그 분야가 사업이 3개다. 그러면 사업 3개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다 100만씩 올리자. 맞아요. 그럼 걱정되는 게 300만 원 올라갈까 봐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발 좀 그런 거 안 올리셔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 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 몇 달 전에 알아봤는데 올해 초에 그 지원금이 늘었대요. 그랬더니 막 몇백씩 오른 거야. 그 지원금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나라의 그 육아 산후조리 아닌 모든 사업은 정부 보조금에 따라서 맞아요. 뭐 하나 붙여서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지원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없애고 그냥 크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요게 그리고 안타까운 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50만 원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관련된 상품 가격은 100만 원씩 올라가 봐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거 역효과예요. 맞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산후조리원도 사실 얘기를 하려다 말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맞아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이거 결혼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거 약간 번외긴 한데 우리나라 전세자금 대출이랑 비슷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그 전세자금 딱 생기자마자 전세금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 우리 전세보증보험 이런 것도 전세보증 이제 보험 한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한도까지는 올려도 다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전세가 하향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참 이게 좋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를 결국은 악용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책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정말 악용하는 사람들이 에휴 참 개인적으로 해서 바로 이걸 보자마자 걱정을 하고 있는 제가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댓글에는 막 꼴랑 50만 원이지만 아유 더 올리면 결혼 아이고 더 못할 텐데 가격이 막 몇백씩 올라갈 건데. 그러게요. 그러면은 작가님 또 혼인 관련해서 또 주택 관련해서도 좀 바뀌는 게 있을까요? 몇 개 더 말씀드리면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가 신랑이 주택이 하나 있었고 신부가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럼 결혼하면 2주택이니까 너 비과세 못 받아 이래버리면 누가 결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5년이었어요. 합치면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해줄게. 네. 어떤 걸 먼저 팔든. 근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누가 봐야 되냐면 결혼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난 분들이 봐야 돼요. 10년 안 넘어. 그러니까 5년 넘어가가지고 제 상담하다 보면은 저 7년째라서 어차피 이거 적용 못 받아요. 세무사님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보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이 공제는 이거 10년 확대되는 건 거의 100% 통과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랑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동거봉양이 있어요.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하겠다고 18세 이상 자녀가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주택 2개 하나씩 있는데 합쳤다고 비과세 안 해주면 누가 부모님을 모셔요.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이 된 지 이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도 이미 10년이 됐었어야 됐어요. 오히려 좀 늦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7년 정도 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팔면 비과세 못 받는데 내년에 개정되고 나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급 적용 되는 건가요? 어쨌든 10년 이내니까. 소급이라기보다는 결혼하고 5년은 넘었는데 10년은 안 되는 사람들. 이거는 그럼 되게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한 8년쯤 됐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기존에는 당연히 비과세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 무조건 보셔야 된다. 올해 팔지 말고 내년에 파는 걸로 진짜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에 난 비과세 당연히 접고 있었는데 네. 이제 비과세가 되네. 네. 이거를 따져보셔라. 그렇죠. 여유가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 짧게 남으신 분은 막 9년 지금 막 6개월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달쯤에 계약서 쓰고 잔금을 1월 달에 치러서 빨리 치러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계획을 해보셔라.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 없앴다. 이건 부영 회장님이 이제 큰일 하셨죠. 네. 이제 부영 회장님이 21년 이후에 아이 출산하면은 자녀들한테 그냥 1인당 1억 원씩 줘버렸어요. 저 이런 지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현금이 최고야. 네. 부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때 저도 이제 기재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자님들이랑 이거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보다가. 아니 그런 회장님 있으면 대단한 거고 그러면은 이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제재는 들어갈 거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제재가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세법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차용하면 되는데 지금 현행은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하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20만 원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애 낳느라 힘들지 20만 원 빼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았죠. 그렇죠. 근데 비과세를 이렇게 늘릴 이런 기점은 확실히 기업가가 바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영 회장님 1억씩 쏴버리니까 이제 기재부에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럼 그 1억 원에서 20만 원 빼고 9,980만 원은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 겨우 지원받은 걸 또 세금 내요? 네. 근데 그 세금 내면은 기재부 예시가 딱 그거예요. 5천만 원 급여받던 근로자가 1억 원 출산 지원금 받았을 때 이거 비과세 적용 안 되면 세금이 2,440만 원. 야, 그럼 너무 많네요. 근데 비과세 적용되면 한 260만 원. 그러니까 한 2,180만 원. 말 그대로 그냥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기존의 급여에. 근데 이것만 내겠어요. 4대 보험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나가네. 그러면 거의 한 3천만 원 더 이제 내야 된 세금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가는 게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게 맞느냐 해가지고 한도를 폐지를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건데 25년부터 24년분부터 당연히 적용은 되고 있어요. 근데 25년분부터는 출생하고 나서 2년 이내 2회까지만 해줘요. 여러 번 끊어서 주지 말고 한 번 줄 때 파격적으로 딱딱 줘라. 그리고 공통 지급 규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100만 원, 너는 300만 원 이거 안 된다. 다 같이 줄 거면 1억 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당연하겠죠. 친족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그 출산에서는 못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한테 100억을 줘버리는 거예요.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 폐업. 그럼 이거 악용이 악용이죠. 네. 그래서 공통 지급 규정이랑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에게 못 주게. 친족도 안 됩니까? 네, 친족이 안 돼요. 친족이 안 친족까지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서로 크로스로 해갖고 주려고 할 거니까.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 그 친족 범위가 제가 봤을 때는 4촌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 좀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가장 경미한 이제 공제 하나 바뀐 게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이제 기본 대상자 8세 이상 자녀, 손자녀 있으면은 기존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25, 30, 40만 원 확대시켜 주겠다. 여기까지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공제입니다. 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 있으면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저희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직은 계획이다. 맞습니다. 올해 연말에 국회 통과되는 거 가봐야 한다. 맞습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꼭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끝으로 그 부의 이전이라는 책을 써주셨는데요. 이 책을 지금 시점에 읽어본다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상속세가 왜 보통의 세금이 됐는지 이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통계치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느꼈던 실무에서 느꼈던 그런 관점들 최대한 많이 써놨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기본 틀. 상속세 내시는 분들이면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자산 알아서 돌아가겠지.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부동산 투자랑 취득에 신경을 엄청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싸게 사자 이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팔면은 그 다음에 세금 이건 고민 하나도 안 해요. 그쵸.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상속이랑 증여를 싸게 받자, 세금을 줄이자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이동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싸게 사자라는 그 시장에서 있는 논리들은 접촉하기 쉬운데 내부적으로 가족 간에 펼쳐지는 이거는 생각보다 접촉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의 이전의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